나도 물질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물질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었다. 한숨도 아니었고 불평도 아니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혼자서 여러 번 말해본 문장처럼 조용히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해녀들을 흉보지 않으셨다. 부러워한다고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가능성 하나를 말했을 뿐이다. 할 수 있었으면, 그럴 수 있었다면. 그 말에는 못해서 억울하다는 감정이 없었다. 대신 그랬다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상상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었다. 그럴 기회 자체가 어머니에게는 없었을 뿐이다. 나는 그때 그 말이 왜 그렇게 가볍게 들렸는지 모른다. 지금 와서야 알겠다. 그 문장은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단 한 번 다른 길과 나란히 세워본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을 한 뒤에도 어머니는 다시 바느질을 하러 가셨다. 국을 끓이셨고 조개를 다듬으셨다. 상상은 거기까지였고 삶은 늘 하던 자리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글을 배우지 못하셨다. 학교라는 곳을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아주 나중에서야 제대로 실감하게 되었다. 그 시절엔 몰랐다. 다만 어머니가 편지를 읽지 못하셨고 서류 앞에서 늘 조용히 뒤로 물러서 계셨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한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음에 오래 남는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다. 어머니 손은 늘 갈라져 있었다. 물에 닿고 바람에 마르고 바느질에 쓸려서 그런 손이었다. 새 옷을 입은 어머니를 본 기억은 거의 없다. 어머니는 늘 남은 옷, 오래된 옷을 입으셨다. 하지만 그 손으로는 매일 밤 바느질을 하셨다. 7남매의 옷을 기워야 했고 조금이라도 해진 곳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으셨다. 밤이 깊어도 손을 멈추지 않으셨다. 나는 그 모습을 어깨 너머로 보며 자랐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배웠다. 누가 가르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가 하는 걸 보며 따라했고 어느새 손에 익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배운 많은 것들이 다 그렇다. 말로 배운 건 거의 없었다. 어머니의 등 뒤에서 어머니의 손놀림을 보며 배운 것들이었다.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은 그렇게 어머니에게서 왔다. 어머니는 늘 새벽에 먼저 일어나셨다. 밤에는 가장 늦게 주무셨고 아침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셨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다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집안이 조용한 그 시간에도 어머니는 늘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어머니는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캐오셨다. 그걸로 국을 끓이고 찌개를 끓이고 삶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셨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어린 어머니 덕분에 정말로 살아냈다. 어머니는 오사카에서 태어나셨다. 해방 이후 귀국했고 전쟁과 혼란 속에서 학교를 다닐 기회를 놓치셨다. 어릴 때는 남의 집살이를 하셨고 방직 공장에서 일하며 소녀 시절을 보내셨다. 그러다 아버지를 만나 제주도로 들어오게 되셨다. 제주에서 해녀들은 돈을 잘 벌었다. 물에 한 번 들어가면 하루 벌이를 해오는 사람들이었다. 그 시절엔 해녀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직업도 드물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물질을 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늘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어머니의 말을 한두 번 들은 기억이 있다. 나도 물질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 더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냥 그렇게 말해보고 싶으셨던 걸지도 모른다. 나는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으셨다. 힘들다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듯 하루를 살았고 그 하루가 모여 평생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늘 참고 계셨던 것 같다. 참고 또 참고 그러다 그게 삶이 되어버린 사람처럼 집안에서 어머니는 늘 조용한 중심이었다. 크게 웃는 법도 없었고 크게 화내는 법도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없으면 집은 바로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존재였다. 밥상도 잠자리도 아이들 옷도 계절의 변화도 어머니 손을 거쳐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아버지는 바깥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안과 밖을 모두 책임지셨다. 눈에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이 훨씬 많았다. 그 보이지 않는 일들이 쌓여 집이 유지되었다. 어머니는 늘 뒤에 있었고 늘 마지막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는 법이 거의 없으셨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묻는 질문을 받은 적도 드물다. 늘 자식들 먼저였고 남은 것이 어머니 몫이었다. 그게 당연한 듯 살아오셨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그게 마음에 걸린다. 왜 어머니는 한 번쯤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셨을까? 왜 그 많은 수고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을까? 그 시절엔 그런 질문조차 사치였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삶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태어난 곳도, 배움의 기회도, 일할 수 있는 방식도 스스로 고를 수 없었다. 시대가 그랬고, 환경이 그랬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아니, 최선을 넘어서 버텨냈다. 나는 이제야 안다. 어머니가 강했던 게 아니라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참을성이 많았던 게 아니라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어머니는 우리를 키워냈다. 7남매를 굶기지 않았고 아프게 두지 않으려 애썼고 최소한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애썼다. 그 노력 하나만으로도 어머니의 인생은 가볍게 말할 수 없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견뎌낸 사람이었다. 말 대신 손으로, 불평 대신 노동으로, 꿈 대신 책임으로 살았던 사람. 그 삶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 남들보다 오래 버티는 이유, 말없이 할 일을 해내는 태도. 그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다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다. 어머니 손은 늘 갈라져 있었다. 어렸을 때 우리 집 밥상에는 늘 어머니가 없었다. 밥은 항상 우리 몫이 먼저였다. 어머니는 입맛이 없다는 말로 자리를 비우셨고 나중에 혼자 밥에 물을 말아 드셨다. 장아찌 하나, 마늘장아찌나 무장아찌를 곁들여서. 그때는 몰랐다. 어머니가 좋아서 그렇게 드신 게 아니라는 걸. 그 시절 밥은 보리밥이었다. 보리에 좁쌀을 조금 섞고 쌀이 있을 때는 쌀을 조금 더 얹었다. 쌀이 없을 땐 좁쌀만으로도 밥을 지었다. 그 밥을 어머니는 늘 뒤로 미루셨다. 자식들 배부터 채우는 게 먼저였다. 우리 집은 7남매였다. 어머니는 7아이를 혼자 키우다시피 하셨다. 아버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떠받친 건 어머니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삶은 늘 2배로 무거웠다. 말없이 감당해야 할 몫이 많았다. 어머니 손은 늘 갈라져 있었다. 겨울이면 더 심했다. 물을 많이 써서 그랬고 일을 많이 해서 그랬다. 그 손으로 어머니는 밤마다 바느질을 하셨다. 떨어진 옷을 기우고 해진 곳을 꿰매셨다. 7아이 옷을 다 손으로 손보셨다. 나는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바느질을 배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배운 건 바느질만이 아니었다. 참고 사는 법, 말없이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는 새 옷을 입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다. 항상 헌 옷이었다. 누군가에게서 물려받은 옷, 오래 입다 해진 옷. 그게 어머니의 옷이었다. 어머니 자신을 위해 새로 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아프다고 병원에 간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중학생 때 골수염이 왔을 때 어머니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셨다. 치료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니셨다. 그때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를 살리기 위해 몸을 썼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기억이 가장 가슴 아프다. 어머니는 글을 배우지 못하셨다.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시대였고 형편도 허락하지 않았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 귀국했고 625를 거치며 어린 시절을 남의 집과 공장으로 흘려보내셨다. 제주도로 들어와서는 해녀들처럼 물질을 하지 못해 늘 마음에 아쉬움을 품고 사셨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한 적이 있다. 나도 물질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자식들 먹이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됐을 거라는 말이었다. 그 말은 오래 기억에 남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으셨다. 힘들다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듯 하루를 살았고 그 하루가 모여 평생이 되었다.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다기보다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 이제 내가 자식을 키우는 나이가 되고 나서야 알겠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뎌냈는지,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그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유, 묵묵히 버티는 이유, 말없이 할 일을 해내는 태도는 모두 어머니에게서 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라도 남기고 싶다. 어머니가 살았다는 증거를, 그 손이 있었고 그 삶이 있었다는 걸.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던 어머니. 어머니는 늘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셨다. 알람 소리가 있던 것도 아니고 누가 깨우는 것도 아니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달구름 소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다. 불을 켜는 소리, 물을 받는 소리, 조심스럽게 솥뚜껑을 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새벽을 깨웠다. 어머니는 밤에 가장 늦게 주무셨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다. 아이들 옷을 기우고 다음 날 입을 옷을 챙기고 찢어진 곳을 꿰맸다. 그렇게 늦게 잠들고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셨다. 몸이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이 먼저 깨어나는 사람이었다. 새벽 부엌은 어머니의 자리였다. 그 시간에 어머니는 하루를 시작했다. 밥을 안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자식들이 눈 뜨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었다. 어머니는 늘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이미 하루를 몇 시간은 살아낸 얼굴로 앉아 계셨다. 그땐 몰랐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하루를 앞당겨 살아야 했다. 부족한 시간, 부족한 형편을 새벽으로 메우셨다. 나는 아직도 새벽에 눈을 뜨면 어머니가 떠오른다.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준비하던 그 뒷모습. 어머니는 그렇게 하루를 열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어머니가 웃었던 드문 순간, 어머니가 크게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은 많지 않다. 웃지 않으신 건 아니지만 늘 조심스러운 웃음이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고 금세 다시 평소 얼굴로 돌아갔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할 일이 먼저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웃을 때가 있었다. 자식들이 밥을 잘 먹을 때였다. 국을 남기지 않고 밥그릇을 비울 때. 그럴 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한 번씩 바라보며 웃으셨다. 그 웃음은 기쁜 웃음이라기보다 안도에 가까웠다. 오늘은 넘겼다는 얼굴이었다. 가끔은 우리가 장난을 치다 웃음이 터질 때도 있었다. 칠남매가 한꺼번에 웃으면 집이 잠시 다른 공간이 됐다. 그때 어머니도 잠깐 웃으셨다. 하지만 오래 웃지는 않았다. 웃음 뒤에는 늘 다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건 아주 짧은 웃음이다. 아무 일 없는 날, 특별한 일도 없는 날, 우리가 무사히 하루를 보냈을 때, 그때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셨다.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웃음은 사치였다. 웃을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웃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웃음을 귀하게 기억한다. 적었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드물었기 때문에 더 값지다. 어머니는 웃는 대신 우리를 키웠다.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프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플 틈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다. 몸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고 멈추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방식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머니가 병원에 간 모습은 거의 떠오르지 않는다. 감기 기운이 있어도 몸살이 와도 그저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하셨다. 약을 챙겨 드신 기억도 거의 없다. 아픔을 말하는 순간 하루가 멈춘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아이였던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어머니는 원래 아프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잔인한 착각이었다. 중학교 때 내가 골수염을 앓았을 때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 사방팔방을 뛰어다니셨다. 병원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이 될 만한 건 다 붙잡았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자신의 몸은 완전히 뒷전이었다. 어머니는 늘 자식의 아픔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었다.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건 참고 자식 몸이 아픈 건 견디지 못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겠다. 어머니가 강해서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아픔을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거라는 걸. 어머니가 가장 화를 냈던 순간, 어머니는 화를 잘 내는 분이 아니었다.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거의 없었고 손을 드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를 낼 때는 그 이유가 분명했다. 어머니가 가장 화를 냈던 순간은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났을 때였다. 거짓말을 했을 때, 남의 것을 함부로 했을 때, 말을 함부로 했을 때, 그럴 때 어머니의 얼굴은 달라졌다. 큰 소리를 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그건 안 된다는 선이 분명한 얼굴이었다. 특히 말을 함부로 할 때 어머니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오며 몸으로 배운 생존의 법칙이었다. 어머니는 가난해도 사람 앞에서는 가난해 보이지 말라고 하셨다. 고개 숙일 줄은 알아도 말을 거칠게 하지는 말라고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그 기준 덕분에 나는 아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꾸짖지 않고 가르쳤던 어머니의 방식. 어머니는 우리를 많이 꾸짖지 않았다. 혼내야 할 때도 긴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보여주셨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다. 어머니는 가르치기보다 살아냈다. 우리가 보고 배우도록 말없이 반복했다. 새벽에 일어나는 모습,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는 손, 남에게 가서 말을 곱게 건네는 태도. 그게 전부 수업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어깨 너머로 많은 걸 배웠다. 바느질도 그랬고 사람 대하는 법도 그랬다. 누가 따로 가르쳐준 적은 없지만 늘 옆에서 보고 있었기에 몸에 남았다. 어머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를 보여주셨다. 그게 가장 강한 교육이었다. 지금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 내 삶의 뼈대는 전부 어머니에게서 왔다. 말투, 태도, 버티는 방식, 참고 견디는 법까지. 어머니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지만 나에게는 가장 깊은 선생님이었다. 어머니가 돈을 쓰는 유일한 순간, 어머니는 돈을 거의 쓰지 않으셨다. 돈이 생기면 늘 우리 몫이었다. 새 옷, 학용품, 교복 뭐가 됐든 자식들 먼저였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쓴 돈은 거의 없었다. 그런 어머니가 유일하게 돈을 쓰는 순간이 있었다. 그건 명절이나 제사 때 조상님께 올릴 음식 재료를 살 때였다. 그때는 꼭 좋은 재료를 샀다. 조금 비싸도 조금 멀리 가야 해도 어머니는 그걸 아끼지 않았다. 조상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지. 그 한마디에 모든 이유가 담겨 있었다.
그건 단순히 제사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 모습이 어린 내 눈엔 그저 이상하게만 보였다. 그 힘든 살림에 왜 꼭 그 비싼 걸 사는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어머니가 가족의 끈을 붙잡는 방식이었다는 걸. 자식들을 위해선 절약했고 조상님 앞에선 정성을 쏟았다. 그게 어머니의 돈 쓰는 법이었다. 어머니가 내게 남긴 말 한마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도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말이 있다. 몸만 건강하면 뭐든 못할 게 없다. 그 말은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 앞에서 농사일 나가기 전에도 그땐 그냥 잔소리로 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마디가 삶의 요약이었다는 걸 안다. 어머니는 배운 건 없었지만 세상에 대한 지혜는 누구보다 깊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린다는 걸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아플 틈도 없이 움직이셨고 힘들어도 괜찮다 하셨다. 그 말은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니었다. 살아남는 법이었다. 이제는 나도 그 말을 자식들에게 전한다. 몸만 건강하면 다 된다. 그건 어머니의 말이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 있다. 어머니의 손을 처음 바라본 날, 나는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손을 똑바로 바라본 적이 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그 손의 모습만큼은 지금도 또렷하다. 손등이 거칠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다. 손톱 밑에는 흙이 박혀 있었고 손바닥엔 오래된 굳은 살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건 세월이 만든 흔적이었다. 그 손으로 밥을 지으셨고 빨래를 하셨고 우리 옷을 꿰매셨다. 그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내 열이 날 때는 밤새 이마를 짚어주셨다. 어머니의 손은 늘 바쁘고 늘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한참을 지나서야 그 손을 제대로 봤다. 어머니가 늙으신 뒤였다. 그 손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이상하게 저려왔다. 세월이 그 손을 닳게 만들었지만 그 손이 우리 인생을 세워준 것이었다. 어머니가 웃었던 드문 순간들. 어머니는 잘 웃지 않으셨다. 웃지 못해서가 아니라 웃을 여유가 없으셨다.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웃음은 늘 짧았고 조용했다. 그런 어머니가 웃을 때가 있었다. 7남매가 밥을 다 먹고 난 뒤 그릇을 싹 비웠을 때, 아무도 아프지 않고 집안이 조용할 때, 그때 어머니는 말없이 입꼬리를 올리셨다. 큰 웃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다. 오늘도 넘겼다는 표정, 그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표정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웃음은 기쁨보다 안심에 가까웠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걱정이 잠시 멈춰서 웃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웃음을 오래 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늘 다음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웃고 나면 바로 일어나셨다. 그게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생일을 몰랐던 이유, 어머니의 생일이 언제인지 나는 아주 늦게서야 알았다. 어릴 땐 그런 걸 묻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어머니 스스로도 생일을 말하지 않으셨다. 생일은 챙기는 날이 아니라 지나가는 날이었다. 그날도 어머니는 평소처럼 밥을 하셨고 평소처럼 일을 하셨다. 케이크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서운해하지 않으셨다. 아니, 서운함을 표현할 줄 모르셨는지도 모른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머니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였다. 자식들이 잘 크는 게 곧 자기 인생이었고 자기 생일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뒤늦게라도 어머니의 생일을 마음에 새겼다. 날짜보다 중요한 건 그날이 어머니의 하루였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 어머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 대신 눈으로 다 말씀하셨다. 특히 나를 바라볼 때의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기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다. 자랑스러움과 불안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 눈빛은 늘 복잡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셨지만 잘 되는 게 또 걱정이셨다. 밖에 나가 상처받을까봐, 사람들에게 치일까봐. 그래서 어머니는 늘 마지막에 이런 표정을 지으셨다. 말은 안 해도 몸 조심해라. 사람 말 곱게 해라. 그런 말들이 다 담긴 얼굴이었다. 나는 이제야 그 눈빛을 이해한다. 그건 통제도 아니고 간섭도 아니었다. 사랑이 만들어낸 침묵이었다.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 어머니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가난도 아니었고 병도 아니었다.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식이 길을 잃는 것이었다. 굶는 건 견딜 수 있어도 사람으로서 무너지는 건 견딜 수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늘 말을 조심하라고, 사람 앞에서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우리가 실패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셨다. 하지만 비뚤어지는 건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 선은 분명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래서 자식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최소한의 중심은 잡아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어머니의 두려움은 걱정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경계였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나는 많이 보지 못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도 않으셨고 형식을 갖춘 기도를 드리는 분도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마음으로 빌고 계셨다. 아침에 나가기 전, 잠자리에 들기 전, 아무 말 없이 손을 잠시 모으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 기도는 간단했을 것이다. 오늘 하루 무사히, 아이들 탈 없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기도에는 욕심이 없었다. 잘 되게 해달라는 말보다 다치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이 먼저였다. 나는 이제야 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그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졌다. 어머니가 내게 기대하지 않았던 이유. 어머니는 내게 큰 기대를 걸지 않으셨다. 공부 잘하라는 말도, 출세하라는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다. 그게 서운할 때도 있었다. 왜 나를 믿지 않는 걸까? 왜 더 바라지 않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어머니는 기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이미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자식에게까지 그 무게를 얹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냥 사람답게만 살아라.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바람은 다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말 덕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살아올 수 있었다. 어머니의 무기대는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건 가장 깊은 배려였다. 어머니가 늙어가던 모습, 어머니가 늙어간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아차렸다. 어느 날 갑자기 늙은 게 아니라 조금씩 아주 조용히 변해가고 계셨다. 허리가 먼저 굽었다. 예전처럼 성큼성큼 걷지 못하시고 잠깐씩 멈춰 숨을 고르셨다. 손놀림도 느려졌고 밤에 하던 바느질은 어느새 줄어들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먼저 일어나셨다. 몸은 느려졌지만 마음의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어머니의 몫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다. 내 기억 속 어머니는 늘 강했기 때문이다. 늙어가는 어머니는 내가 처음 마주한 낯선 풍경이었다. 그때서야 깨달았다. 어머니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걸. 그 긴 세월을 버텨낸 몸이 이제야 쉬고 싶어 한다는 걸. 어머니의 마지막 말.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말을 아끼셨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날도 어머니는 길게 말하지 않으셨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게 거의 전부였다. 이별의 말도 부탁의 말도 없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어머니다운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그 말 속에는 걱정도, 사랑도, 평생의 마음도 전부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내 안에 남긴 것.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금도 내 안에 있다. 내가 말을 조심할 때, 사람 앞에서 고개를 바르게 될 때, 힘들어도 하루를 버텨낼 때, 그 안에는 늘 어머니가 있다.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너무 힘든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나는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다. 그게 슬프지 않다. 오히려 고맙다. 어머니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람 하나를 바로 세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머니의 삶에 대한 답장이 되었으면 좋겠다.